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올해 첫 번째 경제 브리핑을 열었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겠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안 수석의 방점은 계류된 법안 통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한국 경제 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 좋게 실수를 했습니다. 좋네요. 뭐 생방송도 다시 해도 되고. 어떠세요? 이렇게 퓨어한 자리에 오시니까 더 퓨어해지셨죠. 저희 생방송으로는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동안은 주로 녹음을 했었는데요. 주로 길거리에서 들이대 인터뷰할 때랑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하니까 또 이게 맛이 좀 다르시죠. 그러게요. 네. 원래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었나요? 이건 회의실이에요. 다용도 목적의 회의실이고요. 막 그 인터뷰하는 중간에 건물에서 돌아가는 뭡니까 이게 막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막 나고 그렇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저희 팟짱 애청자들에게 신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드실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 4주기 추도식에 다녀왔거든요. 묘소에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근태 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아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거짓된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캄캄하죠. 금년도에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순수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원래의 민주주의, 원래의 시장 경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초심으로 안종범 수석도 운동화 끈을 다시 맨다는데 홍종학 의원님도 다시 운동화 끈을 매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제 경제수석이요.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수석이 신년 첫 번째 원래 경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경제 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녹록치 않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사실과 같기도 한데 실제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경제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경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2008년도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지금 8년쯤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게 이번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공황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까짓 거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고서는 지금 엄청난 돈을 강바닥에 쏟아붓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에다가 쏟아붓고 그다음에 방산비리 이렇게 해갖고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써버렸죠.
그런데 그런 돈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계속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지금 해외 요인에다 자꾸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했는데 해외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4대 강에 들인 돈, 자원회계에 들인 돈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냈단 말이죠. 그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거의 170조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년 차인데 지금 이제 3년 차 3년가. 끝났죠. 예. 이제 4년 차 들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3년간 됐고 이제 앞으로 2년간은 예측치로 갔다가 얘기를 하면 네. 원래는 135조 원 정도를 정부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167조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 167조를 재정 적자를 냈단 말이죠. 이 돈 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야말로 부자와 재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야말로 쓸데없는 데다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재벌들의 금고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집어넣은 거죠. 네. 반면에 우리 서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재벌의 금고가 넘치면 당신들한테도 간다. 그게 금고가 언제 넘치냐고요 도대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보수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직접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돕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른바 시장경제 운운에 가면서 모든 네. 혜택을 재벌과 그다음에 슈퍼부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줄 때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그럼 경제가 살아나면 당신들한테 혜택이 온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사실은 2012년도에 이미 결판이 났고 그렇죠. 온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립 서비스만 하고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어렵게 지금 느끼고 지금 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환위기 IMF 사태 이전과 거의 데자뷰 상태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 더 힘든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계속적으로 재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벌을 도와줘야 이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 이게 재벌도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재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중산층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소비가 안 안 하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 물건이 안 팔리고. 그리고 재벌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벌들 경쟁력도 떨어져서 지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삼성 핸드폰 이제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의 재벌들을 저런 식으로 특혜를 줘가지고서는 재벌들은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벌들은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도 다 이렇게 그 중국 기업한테 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경고가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더더군다나 힘든 한 해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잖아요. 그 수탈의 역사가 2015년 현재까지는 뭐 이름을 다 바꿔서 그때는 일본이 뺏어갔다면 지금은 재벌이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는 우리 이 수탈의 역사가 참 안 끝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어제 브리핑의 핵심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미국 탓, 일본 탓.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또 중국은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 큰 두 나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소위 이제 경제 활성화 법안들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탓을 하는 거죠. 중국 탓, 미국 탓, 그리고 국회 탓 이렇게 남 탓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것은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꾸 의심을 갖게 돼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려낼 사실상의 정책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국정 운영이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그 방향을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뭐라 그럴까요? 배로 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부가 알려주면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저렇게 가겠구나 하고 힘이 모아질 때 그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은 빚내서 집 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저렇게 이제 경기가 부양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갈 길을 잃었다. 그런데 정부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지시를 재벌들에게 이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콘텐츠를 그러니까 재벌로부터 제공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 이제 경제는 역시 재벌들이 잘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재벌들은 지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비용을 깎아줘야 된다. 그럼 비용을 깎아준다는 게 뭐냐면 규제 완화해주고 특혜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되니까 노동 비용을 깎아달라는 거죠. 이 노동 비용을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네. 이것을 지금 이제 정부는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인 재벌 특혜법을 네. 경제 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IMF 사태 이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요. 재벌만 막 지원하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지금 많은 재벌 기업들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 지금 부실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업 부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역시 재벌한테 특혜를 주는 방식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특혜가 그야말로 노동 비용을 줄여주고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 3법을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노동 3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경제가 그렇게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착취하고 수탈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경제가 다 망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게 오히려 그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만든다.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원시적인 자본주의로 돌리겠다. 원시적 자본주의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약육강식의 그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노동자를 대하던 그 시기로 돌리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사실상 끔찍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단기간 1, 2년 정도 재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를 그야말로 폭삭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 특히 이제 1920년대 미국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양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그런 걸 잡아줘서 거기까지 안 가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와 같은 자본주의로 가겠다 하는 그런 기도죠. 그야말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기도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가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재벌들이
바로 나치즘의 네. 등장을 가져왔고 이런 자본주의거든요. 네. 그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소름이 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극악한 사회로 가는 것에서 모자라서 뭐 군국주의로 나치로 이렇게 더 후퇴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냐 이런 걱정마저 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국회한테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결국 정의화 의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타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법안들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또다시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19대 국회에서 정리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요, 이 네. 법이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 맡겨놓으면 이게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건 재벌들이죠. 재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청와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누리당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의장께서 그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네. 그 자문을 얻어봤더니 이거는 직권상정할 법안들이 아니다. 이 법안들을 진보와 보수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법들이 아니다. 이게 통과시키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법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할 만큼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10사람이 다 헌법 10명인지 위반이라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안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것은 뭐냐면 그런 법들의 독소 조항을 지금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은 이제 저쪽에서도 빨리 되게 이제 법에 이제 이런 거죠. 저쪽에서는 법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래도 뭔가 했다. 면피용.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효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체질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 독소 조항을 빼내서 상당히 좋아져서 국회에 맡겨두게 되면 일부는 통과가 될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들이 붙었는데 청와대가 그걸 거부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킨 것을 자기네 공원으로 또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게 대단히 쉽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유혹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제 그 안정범 수석의 기자회견도 바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봐야 될 안종범의 거짓말? 그렇습니다. 네. 이미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팟짱에서 그동안 네. 계속 거짓말 어워드도 했잖아요. 어워드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0대 공약은 지금은 이제 10대 거짓말이 됐죠. 그러니까 국민 행복 10대 공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 불행 10대 거짓말로 명명하는 게 이제 정확한 게 되겠죠. 표현이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성과가 없으니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그러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네 먼저 플래카드 내갈고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와서 자기네 성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참 저는 제가 거의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이 굉장히 언론 지형이
균형을 잃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조중동 보수 언론 지형이 워낙 한국에 강한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이었는데 어쨌든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대한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들의 역할이 꽤 많았습니다만 미디어법 통과되고 종편들이 저렇게 생긴 다음에 정말 시골 곳곳에 저 섬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론 지형을 안 바꾸면 이번 선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편 많이 보면 장사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아,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집들이 손님이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누가 얘기를 해줘서 네. 저도 이해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종편은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진보 측에 계신 분들은 종편 틀어놓은 집에 식당에 가면 식사가 잘 안 되시잖아요. 체하나? 그렇지 않죠. 그 거짓말을 그렇게 네. 늘어놓고 있는데 그거 누가 네.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절반의 손님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안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맨날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되게 이제 즐거운 얘기 뭐 오락 이런 거 틀어놓고 있고 네.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 특히 이제 이런 데는 그렇군요. 만화 영화 많이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팥장을 좀 틀어놓으시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종편 대신 팥장을 좀 틀어놓으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품격 있는 또 퓨어하게 우리 정말 네. 경제를 보는 맑고 순수한 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퓨어한 마음으로 하는 방송을 많이 틀어놓으시면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팟짱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에 일면 탑에 제가 2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라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대항해 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특히 우리 당 의원들 이런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거짓말로 오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안종범 수석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경제 성과로 무려 7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실천했다. 그리고 창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연금 재정 공공기관 개혁, 공공개혁을 본격화했다. 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절대로 과장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다. 팩트에 입각한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국민들께서 정확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는 혼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정부가 가져온 공무원 연금은 반쪽 연금이었죠. 결국 그야말로 연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공무원 단체들이 다 반대했던 거죠. 그 단체들과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요, 네. 특히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 반쪽 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금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죠. 공적연금을 먼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막아냈고 공무원들도 네.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공적연금은 꼭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50%로 높이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손해는 좀 보지만 네. 그 전에 반쪽연금보다는 좀 낮았지만 공무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해서 이것을 타협을 하겠다 해서 대타협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네, 예.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무슨 연금이냐고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 맞아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쓱 바꿔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성공시켰다.
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을 이건 정말로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기억이 생생하실 건데 많은 분들이 특히 당사자분들은 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매일 그 종편 보시고 그 유언비어 퍼뜨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시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카톡으로 막 전달하시잖아요. 예,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바로 이 교장 선생님들의 연금을 지켜준 사람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연금 개혁을 저렇게 자기들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거짓말에 이제 극치를 달리고 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무신분립이라고 정부가 거짓말을 지금 왜 그 피노키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그냥 죄의식으로 했는데 네. 이게 해보니까 괜찮다. 해보니까 이게 뭐 다 사람들이 믿어주네. 믿네. 더 큰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지금 자꾸 네.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거기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나오겠죠. 거기 공약이 이제 또 얼마나 거짓말 공약이 나올까 이제 궁금한데요. 네, 아마 뭐 상당한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정부가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 강화한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실제 이제 올봄 또 이사철 앞두고 있는 애들 또 계약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전월세 난민이죠. 이분들에게는 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기대라도 할 수 있는 신락 같은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의 이런 점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이른바 전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네. 미친 전세값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이겁니다. 일단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단 말이에요. 최소한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이걸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거를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다. 공급이 문제가 되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른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건설족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대형 건설회사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추진을 했고 그걸 가지고 맨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뭐 그야말로 또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은 거를 빼고 넘기고 해서 이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건설족들을 위한 법들은 다 통과가 됐는데 지난 3년간 이 미친 전셋값을 잡는 이 전월세 상한제는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월세가 더 폭등한다. 그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오늘부터 딱 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들어가는데 오히려 왜 전월세가 올라요, 그게? 왜 오르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90년대, 80년대, 89년도, 90년대 초에 그때 한번 집값이 폭등한 네. 전세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1년짜리 계약을 2년으로 연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년에 계약할 걸 2년으로 다 올려서 그때 오히려 전월세값이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학자들이 따져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단기간만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월세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시키자 해서 연구를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른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전월세가 많이 폭등하느냐 했더니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한 학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막 하려는데 그걸 안 내놓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민주거
그 특위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 3년 정부가 동안 뻥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3년 네. 동안 당신들은 전월세 상한제 하면은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 못 시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통과시켜야죠. 이제 통과시키자. 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또 바꿨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월세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 이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안 한. 근데 저는 참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어차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뭐 부자들만 투표하는 건 아니고 서민들도 다 투표권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투표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자들 편만 들지 말고 서민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부자들 편에서만 정치를 할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 이게 이제 뻔뻔하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롭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럼 신혼부부들에게 그럼 임대주택 집 한 채 공급하자. 주자. 집 한 채 임대주택 싸게 공급하자. 예. 이거 격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요번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 신혼부부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네. 공급하자. 네. 제 정책을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혼부부촌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혼부부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거에서 네. 양육하기 그렇죠. 좋고 네. 이거 하기 좋게 네. 아예 저는 이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게 아예 설계부터 딱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마당을 가운데 놓고 거기 마당에서 애들 뛰어놀게 하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른들이 예, 동시에 예, 이렇게 예. 딱 쳐다볼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얘기했더니 요번에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차관한테 또 질의했죠. 당신들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더니 왜 그런 거야? 지금 요번에 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정책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그때는 그건 제가 얘기한 건 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뭐 10만 원씩 공급하는 뭐 이런 거였다고 네.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10만 원 공급하자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게 좋은 정책인데 그게 돈이 없으면 그럼 10,000원라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격렬하게 반대하고 말도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참 그런 게요. 지난번에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이제 막 그 계속 이 정부가 여름 가을 실패할 때 비판하시면서 뭐 그렇지만 선거철 다가오면 이 사람들도 아주 뭐 장밋빛 그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동안 선거 앞두고 네. 또 이렇게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주장했던 정책들을 네. 이제 다시 검토를 하겠죠.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정책들 중에서 네. 요 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솔깃할 게 무엇일까? 그야말로 그 우민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 우민 저는 통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안종범 수석이 집권 3년 내내 한 번도 경제민주화 꺼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어제 드디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네, 그래서 놀라운 이제 사람들이죠.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3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앞두고 또 경제민주화 꺼내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보편적 복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네.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걸 분석을 했었어요. 참여연대에서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와서 또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경제민주화가 몇 번 있느냐. 그러면 이제 취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경제민주화 횟수가 줄다가 네. 드디어 지난번에는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빠져요. 지난번 얘기하실 때는 네. 그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또 보니까 이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좀 남아 있겠네. 이러니까 이제 또 이제 들고 나오는 거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안종범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 다들 뭐 실업 때문에 난리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흐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뭐 고용의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면 또 그러겠죠. 노동학법을 저희는 이제 노동학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학법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예, 이걸 그것만 못하게 됐다. 통과시켰으면 이렇게 잘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과실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간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성장했는데 내 월급은 자꾸 줄어들고 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재벌들은 지금 710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했던 모든 성장의 과실은 재벌들이 다 가져갔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기다려달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철은 다가왔고 네. 따라서 그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법을 이렇게 내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이 어떻게 그게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이 더 고용을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거는 기본적인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뭐냐면 그 막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167조나 돼 있는 그 적자를 낸 그 돈. 그 돈을 가지고 고용에다 쓰면 되잖아요. 네. 고용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네. 정규직에 그런 일자리를 고용하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네. 저희가 심지어 재벌들에게도 그건 지원해도 괜찮다. 고용이 늘어나니까. 고용이 늘어나니까 재벌까지도 네. 지원하는 거를 허용해도 좋다. 그걸 조건을 해서 재벌들을 지원하자. 그러면 재벌들은 일단 네. 이제 청년 고용 특별법 같은 걸 해서 젊은 사람들 많이 고용하게 하고 이것이 네. 또 단기적으로는 규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벌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인적 자본을 새로운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돕자 네.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않고 무조건 재벌들에게 그러니까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사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저성과자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저성과자가 판단이 되면 그냥 쫓아내보낼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조합 하게 되면 너 저성과자야. 너 노동조합 했지? 너 저성과 뭐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너는 저성과자야. 이건 완전히 노동의 기본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리고 간부에게 대들면 그리고 비판하면 그럼 전부 저성과자로 찍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저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 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자유롭게 의견들이 개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 보고서 이런 것도 합시다 저런 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기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이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구글은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무인 자동차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저게 말이 될까? 근데 지금 벌써 그게 가시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테슬라라고 하는 네. 그 전기 자동차. 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에다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돈 많다고 뭐 돈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주를 정말로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전에는 또 뭐 우주에 온전히 갔다 오는 우주선 왕복 우주선을 정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되면서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 경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우주까지 지금 네. 정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재벌들의 문제는 완전히 관료주의에 빠져서 재벌 총수가 뭐라 그러면 재벌 총수비 맞추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위 안 맞는 뭐 엉뚱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면세점 얘기하지만 그거 며칠 전에 경제신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어젠가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놀랐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면세점에 들어가서 이익 남길 이 황금알을 낳는 아이 거위가 저기 있으니 저거 어떻게 따먹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하다. 그야말로 창조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창업자들 완전히 무너지고 벤처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이거는 잃어버린 8년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간 8년이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런 휴대폰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인데 거기 그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금 휴대폰에서 끼어들어온 게 지금 애플하고 삼성인데 삼성이 지금 자꾸 뒤로 처지고 있죠. 지금 뭐 5위인가 6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2개 빼놓고 1위서부터 10위까지는 전부 8개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LG는 지금 저 위에 20몇 위에 가 있고. LG는 중국의 매장에 깔리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라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2개 경쟁력 유지하고 있는데 저 기업들도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순간에 현대자동차 망할 것이다. 지금 전기자동차 제대로 된 모델 하나 못 내놓고 있는데 저 회사가 지금 그 기술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쫓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난데없이 저 강남에다 10조 원짜리 투자를 했잖아요. 10조 원을 저기다 투자할 그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말이 되느냐.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무너뜨리는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쥐어짜서 골목상권 침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쥐어짜면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을 진짜 말려 죽일 셈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수탈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시대 때는 제국주의가 와서 뺏어가고 지금은 재벌이 와서 온갖 군데 다 빵집까지 하잖아요. 전부 다 뺏어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 어디다 마음을 기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재계 신년 인사회 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투자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다 이런 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재벌들 불러 모아놓고 투자해 주십시오. 일자리 늘려주십시오. 하지만 안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이제 파고드는 거겠죠. 우리 예전부터 재벌들이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설사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직 국민들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재벌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그 실증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그렇게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했던 외촉법. 그것만 그러니까요. 통과시켜주면 14,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통과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100개나 생겼나 200개 생겼나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게 이런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매체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이상 특히 주변에 교장 선생님 계신 분들 이렇게 진실 보도하는 내용을
물론 종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들어봐라. 이런 내용도 좀 알아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을 좀 새해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오늘 총선 99일이잖아요.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총선일 텐데 정말 투표 참여 운동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거 기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드린다는 면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네. 근데 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아보면 역사를 바꾼 것은 국민들이었지 정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뛰어나올 때 정치인들은 그 앞에 있었고 그렇게 유지를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지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은 역시 국민들이었고 그것이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역사의 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청취자들께서 더 열심히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주셔서 종편을 우리가 함께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당의 디지털 소통 본부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요즘 가끔 이제 트위터에 페리스코프로 실시간 생중계도 가끔 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종편을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만 하면 저는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년 첫 방송 힘찬 희망의 출발. 물론 앞에 비판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